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교환 8페이지의 핵심 판례 16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채권자 취소권이고요. 자, 밑에 결론 요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확정 판결에 기한 강제 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이 경우 판결금 채권을 피보전 채권으로 해서 채권자 취소권 등 그 후속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겠는가? X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권리남용에 해당해야 되겠죠. 그 두 번째 줄 보시면 시혜측에 쫓아 성실히 행사되어야 하고 그 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자, 이 경우 이제 배제 방법이라든지 구제 방법 바로 청구 이해소입니다. 민사집행법 관련돼서 우리 수험생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게 되실 거고, 집행 배제죠. 채무자가 청구하는 관련된 내용들. 자, 이처럼 확정 판결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어 판결에 의한 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하기 위해서는 판결에 의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확정된 권리 성질 내용 뒤에 이하 여러 가지 사정 등 밑에 재판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확정 판결에 기한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집행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저는 요 문장 항상 머릿속에 기억하고 다녔거든요. 정의의 반함이 명백입니다. 그죠? 정의의 반함이 명백.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 정의관념에 명백히 반하여 도저히 이거는 용인 수인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민사소송법에서는 편집 판결의 구제 방안으로서 함께 학습을 하게 되고요.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이 확정 판결에 의한 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청구 이해소에 의하여 집행 배제를 구할 수 있는 정도의 경우라면 이 채권 가지고, 요 판결금 채권 가지고 피보전 채권으로 해서 채권자 취소권 들어왔는데 과연 가능하겠는가? 허용될 수 없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핵심 판례 17번과 관련돼서 이제 요쪽 부분도 정리를 하시면요. 자, 채권자 취소권은 성질론도 중요하죠. 이건 나중에 효과 쪽에서도 당연히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요건과 관련돼서 요즘 핫한 부분이 이쪽 부분입니다. 피보전 채권, 시기, 성립, 그죠? 전, 후, 그 관련 판례, 그 다음에 적격. 요즘 요 판례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적격 판례, 이혼 재산 분할이라든지 관련된 내용들 다시 한번 또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민법 조문 해석의 끝판왕이죠. 판례도 이 구간에 많이 몰려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 조문 하나 가지고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 채권자를 해하는 무자력, 그렇죠? 공동담보 부족, 채무자인데 과연 채무자 이외의 제3자가 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리고 재산권 목적이라고 했는데 신분행위라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리고 법률행위라고 했고 유효한 법률행위라고 하지 않았으니까 통정허위 표시 등 무효인 법률행위도 과연 채권자 취소의 대상이 되겠는가? 그리고 법률행위라면 채권행위, 물권행위 불문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요 조문과 관련된 내용 그대로 잡아주시고, 여기서 이제 사회의사를 뽑는 거죠. 특정 채권자를 해한다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공동담보 부족 인식 정도로 충분하고요. 그리고 효과와 관련돼서 요즘 핫하게 등장하는 바로 407조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바로 여기서 이제 상대적 효력설이 같이 등장하게 되고요. 관련 판례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간단하게 체계만 잡아보고요. 자, 들어가 볼까요? 핵심 판례 17번. 채무자의 재산 처분행위가 사행위가 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처분행위 당시, 그렇죠? 따라서 뒤에 처분행위 당시고요. 및 재산 처분행위가 혹시라도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란 말이에요. 자,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냐? 그렇답니다. 즉 조건 성취시가 아니라요. 처분 시점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줄. 채무자의 재산 처분행위가 사행위가 되는지 처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사행위 보세요. 존재잖아요. 아까 제가 그랬죠. 그러니까 효력 유무가 아니라 법률행위의 성립
느낌입니다. 여기도 성립이죠. 그러니까 피보전 채권이 정지조건부 채권이어도 되는 거고요. 정지조건부 사행이라 하더라도 사행이 당시, 처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해야 되지 조건 성취와는 관련이 없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핵심 판례 18번 아까 말씀드렸던 전 타이밍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과연 공동저당 여러 가지 되어 있는데 선순위 저당권자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자, 선순위 저당권자가 존재하니까 이분은 이미 우선권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공제하고 남은 잔액이 공동담보가 될 거예요. 따라서 선순위 저당권 관련해서 공동담보 남는 게 없어요. 그러면 사행위가 아니고 남는 게 나와야 되는데, 자, 어떤 의미냐? 공제를 할 때 단순 단독저당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자, 공동저당일 때가 문제입니다. 공동저당이라고 하면 우리가 물권법 영역 때 봤던 거 있잖아요. 368조 1항 동시, 368조 2항 이시와 관련된 내용. 자,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건 전원합의체 판결이니까 잘 알아두세요. 첫 번째 줄, 수개부동산의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책임재산을 산정함에 있어 각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 채권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368조 규정 취지에 비추어 공동저당 목적으로 된 각 부동산 가액에 비례하여 공동저당권 피담보 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이라고 보셔야 된다. 요 법리를 그대로 적용됐죠. 안분비례 배당, 안분비례 공제, 이런 느낌으로 접근하시고요. 자, 그러나 수개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 다른 일부는 물상보증인 소유라고 한다면, 우리가 물권법 시간 때도 공부했다시피 요거의 법리는 모두 채무자 소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모두 물보 소유 판례가 나왔죠. 이때 적용되는 것이지, 지금 교환처럼 하나는 채무자, 하나는 부동산이라면 이 368조가 적용이 안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그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 채권액은 공동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액 전액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서 모두 공제를 해야 되고, 만약에 부동산은 하나인데 지분이 일부 채무자, 일부 물보라고 한다 그러면 채무자 지분에서 모두 공제한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적용한다라는 말은 뭐다? 채무자 지분 범위 내에서 공제를 하고 남는 게 나오셔야 사행위가 된다라는 거예요. 남는 게 없다 그러면 안 되죠. 피담보 채권액이 훨씬 더 많다. 지금 이분도 큰일 난 거예요. 그렇죠? 이분도 지금 다 못 받게 생긴 거죠. 따라서 책임재산, 공동담보재산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행위가 될 수 없다. 자, 이 판례도 기억을 잘 해주시고 2차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판례입니다. 좀 계산이 필요한 문제겠죠. 자, 그 다음 넘겨보시면 이제 핵심 판례 19번에 일단 제가 요것만 넣었거든요. 재산권 목적의 법률행위해야 되는데 신분행위 목적이다. 따라서 상속 포기는 안 됩니다. 지금 요거 하나만 넣어드렸는데 또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갖고 계신 교재 한 번씩만 확인하고 들어가 주세요. 자, 이혼재산 분할입니다. 원칙 안 되죠. 예외 된다 하더라도 이거 초과 부분, 이 부분 잘 기억해 주시고, 자, 그리고 우리 민법에서 누가 뭐라 해도, 이거 헌법도 그런 얘기하죠. 상속재산 분할은 원칙 동그라미입니다. 이건 그냥 재산행위로 보는 거 맞아요. 재산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헌법도 23조에서 규율해요. 상속권, 유언의 자유 싹 다 재산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근데 지금 요게 나왔어요. 상속 포기, 그리고 최신 판례 유증 포기. 근데 얘는 X입니다. 안 됩니다. 이 두 가지만 기억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따라서 상속 포기는 왜 그러느냐. 분명히 재산 포기라고 하는 재산법적 행위가 없지 않아 있지만, 두 번째로 이거는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로 볼 것이 아니다. 상속인 지위라고 하는 신분 변동 목적을 초래했기 때문에 재산이 포기된 것이지 다르다. 자, 따라서 세 번째 줄 인적 결단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상속포기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얘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죠. 얘만 원칙 동그라미입니다. 상속. 자, 그러면 핵심 판례 20번. 자, 이른바 계약명의 신탁에서, 계약명의 신탁은 긴장을 조금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선의 매도인과의 계약이냐 악의 매도인과의 계약이냐에 따라 명의 신탁 약정은 무효인데요. 등기의 유무효가 갈립니다. 그죠? 선의 매도인의 경우 등기는 유효할 여지가 있어요. 즉 수탁자의 등기는 유효해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해서 수탁자 재산으로 기속이 됩니다. 따라서 두 번째 줄, 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신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 채권만을 가지는 경우 신탁자가 실질적인 당사자가 돼서 위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행위는 신탁자의 일반 채권자들 해야 하는 사행위가 될 수 없답니다. 왜냐? 수탁자의 재산이지 신탁자의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신탁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밑에서 다섯 번째 줄 읽어볼까요? 신탁자가 수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 채권만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은 누구 거? 신탁자께 아니어서 신탁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 요 기억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핵심 판례 21번입니다. 바로 이제 이 구간과 관련돼서 다양한 판례들이 나왔고, 우리 지난 시간 물권에서 법정지상권도 같이 공부했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쟁점이 너무 많이 지금 등장을 했기 때문에 기억을 잘 해주셔야 돼요. 관련 쟁점으로 지금 공부한 채권자 대위권. 채권자 대위권입니다. 그리고 이 지난 시간 물권에서 공부했던 관법지 요 내용. 채권자 취소와 관련돼서. 그리고 이제 지금 요 부분이 하나 계속 나오네요. 자, 이제 이 부분 한번 살펴봅니다. 자, 요거인데 지금 동그라미 3번 보고 있어요. 자, 읽어봅니다. 첫 번째 줄. 사행위의 취소는 채권자와 수익자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 행위를 무효로 하는 데 그치고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 관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취소돼서 채무자의 등기 명의가 되더라도 채무자와 수익자 관계에서는 누구 거다? 여전히 수익자 소유로 취급될 뿐 뒤에 채무자가 직접 부동산을 취득하여 권리자가 되는 것은 아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문제가 될 수 있냐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갑을 병 지금 취소 들어갔고요. 원상회복까지 지금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등기 복귀예요. 등기부를 열람하면 이 사람 이름으로 딱 보이고 이분은 말소됐거나 그쵸 취소 원상회복으로서 둘 중에 하나를 했겠죠. 말소를 하시거나 아이고 귀찮다 그냥 진명 등을 하거나 특히 진명 등의 확대 유추 적용 채권자 취소권에서의 채무자 명의 등기 복귀 방안. 자, 그래서 지금 딱 봤을 때 이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물권 파트에서 공부할 때 등기와 관련된 거죠. 지금 형식 실질 이게 지금 또 무너져요.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어떻게든 형식과 실질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등기 청구권이란 걸 부여를 해요. 그렇죠. 일치시키기 위해서 등기 청구권이란 걸 부여를 하는데 이 등기 청구권의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당연히 채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이런 게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 이 얘기는 즉슨 어떤 거냐면 등기와 관련돼서는 어쨌든 등기 권한이 잘 나와주셔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이걸 찾아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계속 읽어볼게요. 채무자가 직접 부동산을 취득하여 권리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얘는 그냥 형식상으로 등기만 복귀되었을 뿐 너는 아니야. 너는 아니야. 자, 근데 우리 요 분께서 넘겨보시면 허허 그쵸 2번 팔아버리신 거죠. 자, 첫 번째 줄 채무자가 본문입니다. 사행위 취소로 등기 명의를 회복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더라도 네 거 아니야. 그러므로 무권리자 처분에 불과하여 효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고 내 거 복귀했단 말이지. 예를 들면 매매하고
등기를 해봤자 어떻다? 무권리자 처분행위에서 따다당. 요건 무효가 나오는 거죠. 지금 우리는 이 부분만 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뭐 매매는 유효하겠죠. 담보 책임으로 규율되는 거고요. 그럼 변론을 하고 처분행위 자체는 지금 무효가 됐고, 뒤에 마저 읽어봅니다. 채무자로부터 제3자에게 맞춰진 소유권 이전 등기나 이에 기초하여 순차로 맞춰진, 하나 더 갔나 보네요. 그죠? 순차로 맞춰진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은 모두 원인 무효 등기로서 말소돼야 되는데, 이제 관건은 원고 적격자입니다. 바로 이분들이죠. 이 불일치를 지금 일치로 맞춰가지고 등기를 말소하고 싶은 바로 요분들 입장에서 이제 권한을 취득하는데, 원고 적격자 첫 번째 이분입니다. 이렇게 등기 말소 청구권 들어가신다라는 거죠. 자, 근데 그분보다 중요한 게 뒤에 407조에 따라 사행위 취소와 원상회복 효력을 받는 채권자. 그죠? 모든 채권자가 아니라 407조에 효력받는 채권자입니다. 모든 채권자라고 하시면 안 되고 사행위 취소에 효력을 받는 407조 채권자입니다. 이제 여기서 판례 하나가 더 필요해서 밑에 관련 판례 넣어드렸어요. 여기서 407조에 따라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할 때의 채권자에는 누구 들어간다? 사행위 이전에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도 포함된다. 즉, 을 말고요. 또 다른 채권자가 있을 수 있다 이거죠. 을에 또 다른 채권자가 있는데요. 또 다른 채권자가 여럿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우리 A라고 해볼까요? 이 A가 을에게 가지고 있는 피보전 채권이 사행위 이전에 확보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행위 이전에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 따라서 사행위 이후에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포함되지 않으니까 이분의 채권 취득 시기를 사행위 시기와 잘 비교를 하셔가지고 그렇다라면 나도 뭐 하겠다? 들어가겠답니다. 원고가 지금 이분이 되고 피고가 요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등말청이죠. 그러니까 등말청은 항상 말소 권한이 있음이 확인돼야 되는데 우리가 매번 소유권 부분으로 많이 공부를 해요. 등말청과 관련해서. 근데 지금 407조 권한이 나와서 좀 특이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핵심 판례 22번의 경우에는 바로 본문 갈게요. 가등기와 본등기의 경우 어디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가? 두 번째 줄. 요것도 키워드죠. 가등기의 등기 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등기 원인인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른 게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 가등기 및 본등기의 원인행위에 대한 사행위 취소 등 청구의 제척기간 기산일은 가등기의 원인행위가 사행임을 안 때, 그래서 객관식이라든지 2차 사령에서 매매 예약 많이 주어지죠. 매매 예약. 이 부분 잘 기억해 주시고요. 저 핵심 판례 23번부터는 이제 다수 당사자 채권 관계입니다. 다수당사자 채권 관계에서는 굳이 따져보자면요. 연대채무에서는 절대요 조문으로 혹시라도 장난치는 것, 그래서 일체성 있는 것, 부담부분형 있는 것, 이런 것들 조문 관련해서 정리를 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부진정 연대채무는 역시 판례죠. 명문의 규정에 없기 때문에 연대채무랑 비교해서, 그래서 교수님들마다 연대채무를 진정 연대채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자, 그리고 역시 중요한 건 보증입니다. 얘는 관련 쟁점이 워낙에 많죠. 결국 민법이 금전채권으로 귀결된다고 할 때 A급 쟁점 하나는 바로 보증 채무 이행 청구 소송입니다. 그래서 관련 쟁점이 양도라든지 우리 앞에서 봤던 소시, 양도,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으로 등장하고 여러 가지 이제 관련된 내용들이 등장하고, 무엇보다 보증인 보호 방안 쪽에 포커스를 맞춰주시면 될 듯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제가 가져온 건 핵심 판례 23번. 자, 일부 면제서 나왔어요. 부담부분형 지금 면제서 나왔는데요. 요거는 객관식으로 나와도 어려울 것 같고요. 왜냐면 표현이 어렵습니다. 어쨌든 동그라미 1번 본문은요. 일부 면제도 절대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있죠. 면제 절대요. 일체성이냐 부담부분형이냐의 차이만 있을 뿐 절대요 맞습니다. 자, 근데 넘겨보시면 자, 동그라미 2번이에요. 요 문장.
이게 원문으로 나와도 어렵고요. 혹시 숫자로 나와도 좀 어려울 것 합니다. 자, 연대 채무자 중 다음 11페이지 동그라미 2번 첫 번째 줄이에요. 연대 채무자 중 1인이 채무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에 그 연대 채무자가 지급해야 할 잔존 채무, 즉 면제받은 연대 채무자입니다. 면제받은 연대 채무자가 지급해야 할 잔존 채무액이 끊고 부담 부분을 초과하는 경우, 그러니까 부담 부분은 당연히 주어지겠죠. 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균등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주어질 거고요. 부담 부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연대 채무자의 부담 부분이 감소한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부담 부분 초과해서 잔존 채무액을 갚으셔야 되기 때문에 면제받은 것도 없고 감소한 것도 없으니까 밑에 다른 연대 채무자는 여전히 채무 전액 부담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문제되지 않고 반대로 일부 면제에 의한 피면제자, 보세요. 여기서 표현을 바꿔버렸잖아요. 피면제자로 표현을 바꿔버렸어요. 피면제자의 잔존 채무액이 부담 부분보다 적다면 그 차액입니다. 부담 부분 마이너스 잔존 채무액만큼 피면제자의 부담 부분이 감소하였기에 그 차액 범위에서 면제의 절대적 효력이 발생해서 다른 연대 채무자의 채무도 차액만큼 감소입니다. 간단하게 예시를 보면요. 좀 계산 편의성을 위해서 3명만 넣어드릴게요. 자, 갑이 을병정에게 계산 편의성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90만 원, 90이라고 할게요. 이제 부담 부분이 주어지겠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균등이니까 1대 1대1. 자, 2분 30, 부담 부분 30, 부담 부분 30. 계산 편의성을 위해서 크게 갑니다. 자, 80 면제예요. 80 면제입니다. 자, 그럼 지금 이 부분이 부담 부분이 아니고 이제 잔존 채무액 볼까요? 바로 나오네. 잔존 채무액 10만 원입니다. 큰 거 맞죠? 부담 부분이 지금 잔존 채무액을 초과하고 있대요. 반대로 얘기하면 세 번째 줄 잔존 채무액이 부담 부분보다 적답니다. 맞죠? 잔존 채무액이 부담 부분보다 적대요. 그렇다면 차액 20만 원은 어때요? 요거는 절대요가 있는 거 맞죠? 쇽 절대요. 그럼 잔액이 70만 원으로 남는 겁니다. 요거 갚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금액 크게 요런 말이구나. 그래서 숫자 한 번만 대입을 하셔가지고 같이 복습을 하시면 나중에 학습하실 때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용어가 생각보다 어렵고 말을 바꿨어요. 첫 번째 줄 면제받은 경우에 그 연대 채무자라고 해놓고 세 번째 줄은 피면제자. 잔존 채무 이런 표현도 같이 넣어버렸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시고요. 자, 그러면 핵심 판례 24번 요거는 결론 요지로 끝낼까요? 물상보증인은 사정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왜냐? 채무자가 아니셔요. 그쵸? 사정구상권은 채무자 보호 방안이죠. 물상보증인은 두 번째 줄 책임만을 부담하시는 분, 채무를 부담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래서 두 친구, 그쵸? 물상보증인과 담보물의 제3취득자가 시험에 잘 나오는 이유고요. 자, 그러면 핵심 판례 25번에서 사정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분은 수탁보증인인데 수탁보증인의 사정구상권의 행사 범위를 어디까지 잡아줘야 될까? 너무 많이 잡아주면 또 안 된다. 첫 번째 줄입니다. 수탁보증인이 민법 442조에 의하여 주채무자에 대하여 미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사정구상으로서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주채무인 원금과 사정구상에 응할 때까지 이미 발생한 이자와 기한 후에 지연손해금, 사정구상에 응할 때까지입니다. 이미 발생한 이자와 기한 후의 지연 손해금,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액이 포함될 뿐 끊고 주채무인 원금에 대한 완제일까지의 지연 손해금은 X입니다. 또 완제일이 언제일지 모른다라는 거죠. 뒤에 또한 사정구상권은 장래 변제를 위하여 자금의 제공을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탁보증인이 아직 지출하지 아니한 금원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없다. 완제일 X, 아직 X 딱 이렇게만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정구상에 응할 때까지 키워드 잡고 동그라미 완제일 X, 아직 X. 나중에 이제 2차에서 나올 때도 쓸 수 있어야 되는 문장일 듯 싶어요. 자, 그러면 핵심 판례 26번부터는 이제 채권 양도 채무 인수입니다. 채권 양도 쪽에 좀 포커스를 제가 맞춰왔거든요.
채권 양도와 관련돼서는 이제 기본사 학습을 하실 때 좀 투트랙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예를 들면 갑이 을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이 있고 이걸 병에게 넘겼다고 했을 때 첫 번째 라인으로 갑과 병 사이의 양도 이쪽 부분 지금 이 부분에서 판례도 많이 나와 있고요. 더하기 이제 제한 법리. 그렇죠. 당사자 간의 양도 금지 특약을 하셨다. 특약으로 막으셨다. 법률로 막으셨다. 이런 건 이제 갱용이고 역시 A급은 여기 있네요. 성질로 막으셨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요 두 분 이렇게 봅시다. 그래서 잘 넘어갔어요. 이제 병과 을 요 부분이죠. 바로 대항 요건인데 두 가지 채무자에 대한 대항 요건으로서 통지 승낙 이런 것들 판례 위주로 비교 유의 잘 해주시고 특히 통지 쪽에 좀 포커스를 잘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승낙에서는 단순 승낙했을 경우에 즉 이의를 유보하지 않은 승낙을 했을 때 항변권이 절단되는 경우 절단과 부활 쓰는 분들마다 표현이 다르거든요. 뭐 항변권 제한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항변권 제한과 부활, 항변권 단절과 부활, 항변권 절단과 부활 크게 상관은 없고요. 그리고 제3자 확정 일자 요 부분 이렇게 비교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듯 싶고요. 자, 이제 핵심 판례 26번부터 가봅니다. 자, 1번. 지금 말씀드린 요 성질상 제한 논인데요. 이거는 정말 중요한 판례니까 기억 잘 해주세요. 제가 민법총칙 물권법에서도 계속해서 연결고리로 말씀드렸던 겁니다. 1번 보시면 매매 소위 등이잖아요. 매매 소위 등의 경우 과연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는가? 아니랍니다. 그죠? 얘는 동의 승낙 조금 업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막힌 거죠, 지금. 양도 제한 법리가 걸렸다라는 겁니다.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 줄 뒤에 이행 과정에서 신뢰관계가 따른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양도가 제한되고 양도의 채무자의 승낙이나 동의를 요한다 할 것이기에 통상채권 양도와 달리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지 않으며 반드시랍니다.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대항력이 생긴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법리를 2번 다음 페이지 12페이지입니다. 취득 시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양도의 경우 위와 같은 양도 제한 법리가 적용되겠는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매매와 다르다. 첫 번째 줄 뒤에 계약관계나 신뢰관계가 없다. 즉 취득 시 완성은 법률 규정에 의한 소유권 물권 변동이잖아요. 매매는 법률 행위, 취득 시효는 법률 규정. 그렇기 때문에 양도 제한 법리가 적용 안 된다는 말은 통지 승낙이라고 할 때 매매 소위 등은 얘가 안 되고 얘로 되는 거고요. 점치 소위 등은 그대로라는 거죠. 둘 다 된다. 그래서 아마 객관식도 그렇고 비교구는 이 두 가지가 나올 겁니다. 딱 비교해서 내기도 좋죠. 지금 이분께서 원고께서 가지고 있는 권리가 매매에 의한 소위 등일 때 점치에 의한 소위 등일 때 통지만 이루어졌다. 가능하냐? 매매는 안 된다. 근데 점치는 된다. 자, 그리고 핵심 판례 27번 이 부분입니다. 이제 양도계약 법적 성질 한번 나와 주셔야죠. 자, 첫 번째 줄 보십니다. 지명채권 양도라 함은 채권의 귀속 주체가 법률 행위에 의하여 변경되는 것, 즉 법률 행위에 의한 이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부 명령은 법률 규정이에요. 법률 규정. 따라서 세 번째 줄 준물권행위로서 처분행위에 해당하고요. 그와 달리 채권 양도의 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 이하 양도 의무 계약이라고 명칭을 바꿨죠. 양도 계약과 양도 의무 계약은 좀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얘는 채권행위 또는 의무부담행위의 일종이다. 대표적으로 밑에 보시면 매매증여, 추심, 위임 다양한 형태 가지고 있을 수 있고 비록 양도계약과 양도의무계약은 실제 거래에서는 한꺼번에 일체로서 행하여지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역시 구별되어야 하는 별개의 독립행위, 즉 독자성은 인정입니다.
근데 이제 2번에서 얘기하기를 과연 그렇다면 무인성도 긍정하겠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자, 채권의 추심 기타 행사를 위임하여 채권을 양도하였으나 양도의 원이 된 자, 위임이 해집니다. 이 얘기는 양도 의무 계약이 깨진 거죠. 양도 의무 계약이라고 하는 채권 행위가 깨지면 채권 양도라고 하는 물권 행위도 유인성에 따라 채권이 양도인에게 복귀하는가? 그렇다. 그럼 복귀했으니까 이제는 양수인이 어떻게 돼요? 채무자에게 이를 통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양수인이 부담하는 거죠. 이제 양수인이 양도인 지위가 돼버리는 겁니다. 뒤바뀌어 버리는 거죠. 즉 세 번째 줄에 양수인이 원상회복 의무의 한 내용으로서 채무자에게 이를 통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독자성은 긍정하되 유인성 긍정, 즉 무인성은 부정하셨다. 기억해 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무인성 논의가 확대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개념에서 너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주물권, 이것보다 이제 처분이 가는 의미, 처분행위라고 하는 건, 물권행위라고 하는 건 의무가 없잖아요. 채권행위는 의무부담 계약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물무라고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저도 공부하면서 물무, 채무는 들어봤는데 물무는 들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 자, 그 부분 기억 잘 해주시고, 자, 마찬가지로 이제 핵심 판례 28번도 또 처분 행위다 보니까 처분 권한이 있어야 된다. 자, 밑줄 처리된 부분 위주로 읽어봅니다. 자, 주물권 해지 처분행위 성질을 갖는다. 그러므로 양도인이 채권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처분 권한 없는 자가 지명채권을 양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 양도로서 효력을 가질 수 없으므로 양수인은 채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그리고 채권의 경우에는 우리가 앞서 공부했다시피 동산의 선의취득도 적용이 안 되죠. 동산의 선의취득도 적용이 안 됩니다. 어원법 등 특별규정 등이 지금 다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채권을 선의취득한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동산의 선의취득 규정이지 채권의 선의취득 규정도 아니다. 그러니까 얘는 채권 취득을 못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 다음 13페이지 2번입니다. 자, 양도인이 지명채권을 제1양수인에게 1차로 양도한 다음 제1양수인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대항요건을 적법하게 갖추었다. 끊고, 자, 요건 다 갖췄죠. 취득 요건 다 갖췄습니다. 자, 그 후 양도인이 동일한 채권을 제2양수인에게 양도한 경우 제2양수인은 채권을 취득할 수 없죠. 자, 세 번째 줄까지입니다. 세 번째 줄까지.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또한 뒤에 제2차 양도계약 후 양도인과 제1양수인이 제1차 양도계약을 합의해지한 다음 제1양수인이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채권이 다시 양도인에게 귀속하게 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이 처분권한 없이 한 제2차 양도계약이 채권 양도로서 당연히 유효하게 될 순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그로 인하여 제2양수인이 당연히 채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하자가 당연 치유된다라는 말이 아니죠.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즉 여전히 무권리자 처분행위라는 겁니다. 제2양도는. 그럼 어때요? 이분에게 양도가 지금 무효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하는, 그러네요. 추인하는 행위를 하셔야겠죠. 그러니까 이런 별도의 후속 조치 없이 당연 취득하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권리자 처분행위는 항상 명문의 규정에 없어도 관련 판례가 나와줄 때 같이 학습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자, 그러면 핵심 판례 29번입니다. 자, 1번. 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 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했을 경우 채권 양도만 있으면 바로 원래 채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 있는가? 원칙 X입니다. 바로 대물 변제와도 관련된 내용이죠. 즉, 첫 번째 뒤에 보시면 채무 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이지 밑에 채권 양도만 있으면 바로 원래 채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럼 바로 채무가 소멸되게 하려면 어떤 걸 하셔야 되느냐? 2번에 첫 번째 줄에 있죠. 채무 변제에 가름하여, 즉 대물 변제 등이 이루어지고 두 번째 줄에 대체급부가 이루어져야 원래 채무가 소멸한다는 점.
그러니까 대물 변제임을 적극적으로 이제 주장 증명을 하셔야 되는 거고, 이제 관건은 뒤에 문장인데, 대체급부로서 채권을 양도한 양도인이 그 채무자의 변제 자료까지 담보하는가? 원칙 X입니다. 즉 담보 책임과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채권 매매 담보 책임의 경우에는 특약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력 담보 특약을 하셔야지. 세 번째 줄 이하 이제 읽어봅니다. 객관식으로 나왔을 때 어떤 걸 바꿔낼지 우리 수험생들도 같이 퀴즈 내시는 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대체급부로서 채권을 양도한 양도인은 양도 당시 양도 대상인 채권 존재에 대해서는 담보 책임을 지지만, 그거 맞죠? 채권의 존재입니다. 존재.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즉 이 얘기인즉슨 자력 담보 특약이 없는 한 채무자의 변제 자력까지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핵심 판례 30번은 그 유명한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전원합의체 판결. 다들 익히 알고 있는 내용들이라 확인만 간단하게 해볼게요. 자, 갑과 을이 계시고요. 채권이 있는데 지금 A라는 분이 압류, 그리고 이분은 송달이라는 조금 엄격한 법정 요식행위를 채택했고요. 그리고 다음 B가 확정일자 있는 통지, 요렇게 이분은 도달이라고 하는 나름 탄력적 개념을 썼죠. 자, 그래서 지금 이분한테 두 분이 오셨네. 대표적인 이제 채권의 이중 양도 시스템이 되죠. 공시 방법이 없다 보니까요. 채권의 경우. 과연 이 경우엔 을 입장에서는 분명 주긴 줘야 되는데 누구한테 줘야 되는가? 자, 1번. 자, 바로 밑줄 처리된 부분 가봅니다. 두 번째 줄.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 일시 선회에 의하여 결정. 이 얘기는 뭐다? 이분 기준으로 가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이분 기준으로 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A의 경우 가압류는 이분이 알아서 하신 거고 일방적으로 받으신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채권양도 계약이 이루어지고 일방적으로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정일자 선우가 아니라 이분에게 송달 내지 도달 내지 이분 일시 선우입니다. 이 두 개의 날짜를 비교하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비교를 하십니다. 이분이 먼저 도착했다. 그럼 이분이 채권자가 되는 거고요. 이분이 나중에 도착했다. 그럼 이분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할 만도 하죠. 야, 나는 비싼 돈 내가지고 지금 법정 요식이라는 송달이라는 엄청 엄격한 개념을 썼는데 나를 우선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야. 채무자 기준으로 먼저 오신 분한테 돈 줄 거야. 그게 바로 1번의 내용이었고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자, 2번. 채권 양도 통지와 가압류 결정 정보원이 채무자에게 동시에 도달된 경우 채권 양수인 또는 가압류 채권자의 이행 청구 가부 되죠. 그리고 양자 사이의 정산 의무 있죠. 즉 이분들끼리 알아서 정산하시는 겁니다. 이분들끼리 알아서 정산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표현 제가 확인해 드립니다. 첫 번째 줄 동시에 송달되어 그들 상호 간의 우열이 없는 경우 두 줄 이하 제3채무자로서는 이들 중 누구에게라도 그 채무 전액을 변제하면 됩니다. 자, 이분 입장에서는 애초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채무 이행 방법이 이게 위험에 처해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즉, 의뢰 항변권 등이 부당하게 박탈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나 골라잡아 지정 전액 변제하면 되고 이분이 정산 변제가 아닙니다. 채무자는 채권자들 뭐가 이쁘다고 친절하게 돈 나눠줘요. 그냥 아무한테나 한 명 빡 주고 빨리 채권 채무 관계에서 이탈하고 싶지. 이렇게 돈을 받아간 너희들끼리 마지막 번째 줄 각 채권에게 안분하여 이를 내부적 정산이죠. 내부적이란 말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내부적. 여기는 지금 대외관계, 얘와 얘는 대외관계 느낌, 이렇게 내부적으로 정산을 하셔라. 그러니까 귀찮다 3번. 결론으로 요지로 끝냅니다. 자,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 결정 정보를 동시에 송달받은 채무자의 변제 공탁 가부 동그라미죠.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이것도 귀찮은 거예요. 나 그럼 변제 공탁 할 테니까 니들이 알아서 가져가. 자, 그리고 4번 이것도 요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 결정 정본이 같은 날 도달된 경우 동시 도달 추정을 하셔서 위에 2번으로 올라가는 거죠. 2번. 우열관계가 없게 되는 관계. 결국 이 얘기입니다. 이분도 1인 아무나, 그죠? 채권자 아무나 전액 청구 동그라미, 채무자 입장에서는 아무나 지정해서 전액 변제 동그라미. 귀찮다. 변제 공탁하셔도 된다. 정사는 니들이 하는 거고 내가 비례해서 변제하는 것 아니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럼 핵심 판례 31번부터는 이제 마지막 쟁점이네요. 변제와 상계 부분. 어렵다면 어렵고 판례가 나와준다 그러면 나름 좀 쉬워 보일 수 있는 그러니까 민법상 4대 항변이라고 교수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죠. 자, 1, 2차를 관통하는 비단 법무사 문제뿐만 아니라 법원 행시부터 시작해서 변호사 시험 그간 민법이라는 학문이 들어가는 모든 시험에서는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럼 변제의 경우에는 두 가지가 핵심적인 것. 계산형 문제를 낸다. 그 중에서도 여기는 당연히 법정 대위일 거고요. 충당의 경우에는 합의 잘 안 내죠. 지정도 잘 안 내시죠. 왜냐하면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되는 여기 법정 충당 역시 항상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상계는 또 크게 나눠봅니다. 요건, 효과, 효과에서는 상계적상. 요즘 관련된 판례가 자동수동에서 판례가 많이 나와 있고 그간 또 많이 쌓여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성질, 여기서 이제 성질 두 가지 이렇게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성질상 제한될 수 있는 것 많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상계 금지 채권 498조를 가장 어려워하죠. 압류 전, 후 가지고 있는 것. 즉 압류 전에 가지고 있는 채권으로 상계하기, 압류 이후에 가지고 있는 채권으로 상계하기. 왜냐하면 압류를 우리 지난 시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변제금지, 수령금지예요. 그러면 상계가 가지고 있는 효과는 변제와 유사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압류 후 변제금지가 되듯 변제와 동일한 효과가 있는 상계도 맞겠다라는 게 일단은 원칙인 겁니다. 원칙. 그리고 496조 고의의 불법행위 수동채권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이 상계 관련돼서 특히 효과는 이제 대등적 소멸, 대등액 소멸 그리고 소구표, 상계적상 시기 이거 찾는 게 조금 힘들 거고요. 그래서 위에서 공부한 상계충당 내용도 그대로 적용되는데 요즘 이제 이 상계적상과 관련돼서요. 여기에 지금 판례가 상당히 많이 나오죠. 495조 상계적상 예외입니다. 조문이 소멸시효와 관련된 거고요. 그쵸? 그리고 상계와 관련된 거거든요. 자, 근데 소멸시효를 지금 여기까지 제척기간에도 적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적용 들어왔고요. 그쵸? 유사 제도라는 거죠. 권리가 소멸된다라는 점에서는 소멸시효든 제척기간이든 매한가지다.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받지 않았냐.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해서 소멸시효가 배제되는 건 아니다. 그러면 이 495조에서 소멸시효 관련된 상계적상 예외 규정이지만 제척기간도 적용시키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리고 상계에서도 요거는 까지 되는 거 아니냐. 사실 결이 살짝 다르죠. 공제와 상계는 결이 살짝 달라요. 상계는 의사표시를 하셔야 되는 단독행위고요. 공제는 당연 공제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없어진다라는 점엔 대등액에서 없어진다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는데 성질이 다르지. 각각 다른 성질. 근데 얘네들이 궁극적으로 원하고자 하는 건 없애기란 말이에요. 없어진 거 가지고 없애기. 그렇다면 이거 유추 적용해도 되지 않을까? 딱 여기까지 해서 관련된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잡고 교재를
정리를 하신 다음에 저랑 31번을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지 보시면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비용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 충당 순서를 법정 변제 충당 순서와 다르게 지정할 수는 없죠. 즉 합의 아니고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합의 아니고서는 안 되고요. 만약 이거 다르게 들어갔다면 세 번째 줄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명시묵시 합의가 있다면 법정 변제 충당 순서와 달리 인정할 수 있지만 이런 합의가 있는지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부분 이제 채권자겠죠. 그래서 제가 밑에 관련 판례 하나 더 넣어드렸고요. 복습하실 때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넘겨보시면 32번. 객관식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거죠. 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 보증기간 중의 채무와 보증기간 종료 후의 채무 사이에 변제익 차이가 없습니다. 즉 보증인이 있든 없든 첫 번째 줄이죠. 보증인이 있든 보증인이 없든 밑에 보증기간 중의 채무든 보증기간 종료 후의 채무든 주채무자 입장에선 네코가 석자예요. 그쵸? 조금 씁쓸한 얘기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자 보증은 쓰지 마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보증인을 구제하기 위해서 보증 채무를 먼저 소멸시키는 게 어찌 보면 인지상정 같잖아요. 그게 아니랍니다. 변제익에서 동일하대요. 자, 그리고 이제 핵심 판례 33번입니다. 수인이 시기를 달리하여 채권의 일부씩을 대위 변제한 건데요. 바로 492조와 관련된 내용이죠. 일부 대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간단한 얘기인데 한번 그림 그려보고 대입해 볼게요. 자, 갑이 을에게 가지고 있는 1억 2천 그리고 이분한테 저당권 이것만으로 부족하니까 두 분한테 보증을 서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병과 정에게 보증을 서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순서 보시면 병이 4천 변제 대위권 취득이죠. 이분이 6천 변제 대위 취득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제를 통해서 아직 뭐가 남았죠? 잔존 2천이 남았습니다. 잔존 2천이 확보될 때까지 우리 저당권이라고 하는 담보물건은 불가분성 때문에 여전히 유지 존속되니까 이분이 어떻다? 담보권 실행 경매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한 1억 정도가 나왔다고 해볼까요? 1억 배당. 자, 요거 물어보는 거죠. 따당. 요거 물어보는 거죠. 자, 차근차근 대입해 볼게요. 자, 동그라미 1번.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사람이 채무자를 위하여 근저당권 피담보 채무 일부를 대위 변제한 경우에 대위 변제자는 근저당권 일부 이전의 부기등기 경료 여부와 관계없이 변제한 가액 범위 내에서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법률상 당연 취득한다. 법정 대위 취득한다. 이 얘기고요. 한편 수인이 시기를 달리하여 채권의 일부씩을 대위 변제한 경우 그들은 각 일부 대위 변제자로서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뒤에 근저당권을 준공유하게 되는데 그럼 보세요. 준공유했다라는 건 나도 저당권자가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병이든 정이든 얘네들이 단독 경매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이냐? 그 말이 아니죠. 그 경우에도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의 일부씩을 대위 변제한 일부 대위 변제자들에 대하여 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미안한데 준공유하는 건 맞거든. 준공유는 맞는데 너희들은 경매는 할 수가 없어. 이렇게 일단 내려놨고 1억 배당 순서 보시면 갑이 1순위 우선 변제 받는다라는 거죠. 잔액 2천 1번 그리고 이제 2번 병과 정이 산수죠. 4대 6 잔액 8천을 나눠 갔네요. 그러면 5분의 2, 5분의 3 이렇게 알아서 나눠 갔겠네요. 3,600, 3,800, 4,200 이렇게 나눠서 알아서 가져가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지켜줘야 된다는 겁니다. 즉 이분들의 안분 배당권이죠. 자, 거기까지 한번 가볼게요.
자, 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채권자의 우선 변제권은 채권 최고액을 한도로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잔존 채권액 전액에 미치므로 결국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배당할 때는 채권자가 자신의 잔존 채권액을 일부 대위 변제자보다 우선 배당받아 가시고 일부 대위 변제자들은 채권자가 우선 배당받고 남은 잔액에서 각 대위 변제액에 비례하여 안분 배당받는 것이 원칙이다. 근데 동그라미 2번. 채권자가 어느 일부 대위 변제자와 변제순이나 배당금의 충당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약정의 효력의 세 번째 줄에 바로 이 표현을 지금 하고 싶었던 거예요. 약정의 효력은 약정 당사자에게만 미치는 것이지 약정 당사자 아닌 다른 일부 대위 변제자가 대위 변제액 비례하여 안분 배당받을 권리를 침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에 채권자와 일부 대위 변제자들 전부 사이에 약정을 하면요. 크게 상관없어요. 즉 갑병정이 다 약정을 하면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은 문제가 안 돼요. 관건은 동그라미 2번이죠. 채권자와 어느 일부 대위 변제자 사이에만 그와 같은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원칙적인 배당 방법에 따라 채권자의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 채권자에게 그의 잔존 채권액을 우선 배당하고 나머지 한도액을 일부 대위 변제자들에게 각 대위 변제액에 비례하여 안분 배당하는 방법으로 배당할 금액을 정한 다음 약정 당사자인 채권자와 일부 대위 변제자 사이에 약정 내용을 반영하여 배당액을 조정하는 방법이다. 이 얘긴즉슨 이렇게 약정을 했다고 할까요? if입니다. 지금 일부랑만 약정을 했죠. 갑과 병이랑 일부 대위 관련해서 약정을 했어도요. 요거는 픽스예요. 고정. 요거는 고정입니다. 요거는 고정이에요. 지금 병 입장에선 이걸 뺏어오고 싶었던 거죠. 갑의 우선 변제권을 병아, 갑아, 그거 나한테 넘겨 라고 해서 그럴까? 그래도 얘가 지금 계시기 때문에 먼저 받고요. 그리고 이제 3번 이렇게 내려오네요. 병이 약정에 따라 나머지 갑에게 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병 입장에서는 4천을 다 확보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4천 확보가 안 돼버리니까 이렇게 순위 약정 들어가는데 요거는 절대 침해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좀 어렵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 그림과 함께 정리를 해두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그다음에 넘겨보시면 핵심 판례 34번. 자, 요것도 우리 결론 요지로 정의를 할까요? 민법 482조 제2항 제4호 제5호 전문에 의하여 대위 비율을 산정할 경우 자, 보증인과 물상 보증인 지위를 겸하는 자를 우리는 한 명으로 봅니다. 다만 조심하셔야 되는 게 판례가 보증인으로 볼지 물상 보증인으로 볼지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진 않았습니다. 하급심 판례에서 보증인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대법원에서는 누구로 볼지 얘기는 안 했어요. 그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핵심 판례 35번입니다. 자, 변제로 공동 면책시켜 구상권을 가지는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담보를 상실 또는 감소시킨 경우 다른 연대보증인이 구상 의무를 이행하였을 때 담보소멸로 인하여 주채무자로부터 상환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책임을 면하는가? 그렇다죠. 결국 우리의 채권자는요. 보존 의무를 부담하잖아요. 담보물 보존 의무를 부담하는데 여기에 채권자에는 기존 채권자거나 대위 변제 채권자거나 매한가지다. 즉 병이 갑자리로 들어가면 채권자와 구상권자 관계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 부분만 우리 밑줄 처리된 부분 확인해 볼까요? 두 번째 줄에 있죠. 채권자가 당초의 채권자이거나 장래 대위로 인하여 채권자로 되는 자이거나 구별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이분들도 역시 뭐다? 담보보존 의무를 부담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핵심 판례 36번도 표현이 좀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 바로 들어가 볼게요. 민법 472조죠. 두 번째 줄. 즉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경우란 변제 수령자가 채권자에게 변제로 받은 급부를 자 전달한 경우 전달 키워드 하나 형광펜 그어버리시고요. 변제 수령자가 변제로 받은 급부를 가지고 채권자의 자신에 대한 채무입니다. 채권자의 자신에 대한 채무 변제에 충당하거나
채권자의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함으로써 어쨌든 채권자의 기존 채무를 소멸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채권자가 어떻게든 실질적인 이익이 있어야 된다. 따라서 변제 수령자가 변제로 받은 급부를 가지고 자신이나 제3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건 이건 횡령편취잖아요. 횡령편취죠. 변제함으로써 채권자의 기존 채권을 소멸시킨 경우라면 채권자에게 실적인 이익이 생겼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변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점. 그래서 후단 문장이랑 전단 문장 누구에 대한인지 이걸 잘 봐주세요. 세 번째 줄 채권자의 자신에 대한 채무 변제 충당. 네 번째 줄에는 제3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 변제. 확실히 다릅니다. 표현이 좀 다르니까 이 부분 조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핵심 판례 37번 그리고 핵심 판례 38번이죠. 이것도 그림이랑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 객관식으로는 간단하게 요지로 정리를 하셔도 되는데, 자, 갑이 계시고, 자, 을이 계시고, 저당권자, 그리고 분명히 이분 입장에서는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는 거 뻔히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쵸.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A, B. 자, 이분 보증인, 이분 물보입니다. 지금 보고자 하는 것. 자, 명문의 규정에 있는 것. 요렇게 대위 안 되죠. 즉 담보물의 제3취득자께서는 보증인에게 대위 못 들어갑니다. 왜냐? 너는 이미 내가 얘기했지 않았냐. 위험 각오한 사람이다. 자, 그렇다면 이제 판례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조문이었고요. 판례가 그럼 이렇게는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 판례가 안 돼 라고 해버린 거죠. 변제대위에서는 이 두 분은 거의 동급지위입니다. 인원수 비례로 가기 때문에 이분들끼리는 서로 대위 변제자에 대해서 동급으로 좀 봐주시는 거고요. 자, 관건은 이제 반대로예요. 반대로 바로 이 부분이죠. A는 병한테 대위가 되는데 미리 부기 등기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조금 단서 요건이 좀 붙거든요. 그럼 관건은 이제 이분 들어갑니다. 을의 후순위 저당권자죠. 1번 저당권자, 2번 A, B, C로 잡겠습니다. 후순위 저당권자예요. 지금 판례가 요 두 분에서 나온 겁니다. 그쵸. 지금 A와 병 간의 관계는 조문으로 해결했어요. 그러면 C와 A 간에도 이거는 그냥 바로 판례가 둘 다 대위 동그라미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위 동그라미인데 지금 A에서 병으로 갈 때요. 우리 대위 동그라미인데 미리 부기 등기란 말이 나와 있잖아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죠. A가 C한테 갈 때 대위 갈 건데 요거 부기 등기 필요하냐? 부기 등기 필요 없습니다. 논거는 딱 하나죠. 얘는 뭐가 아니다? 제3 취득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 규정을 적용 안 시키겠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각각 판례 법리, 조문 법리를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요 그림 하나로만 체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1번 보세요. 민법 482조 제2항 제1호와 제2호에서 보증인에게 대위권을 인정하면서도 제3취득자는 보증인에 대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다고 규정한 취지 및 민법 제482조 2항 2호의 제3취득자에 누구는 안 들어간다?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포함되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미 위험을 각오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줄에 담보권의 부담을 이미 알고 있다. 이 표현만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2번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줄 보증인은 미리 저당권의 등기에 그 대위 부기하지 않고서도 저당물의 후순위 근저당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자, 이 부분만 좀 조심하셔야 돼요. 대위의 부기 등기가 필요한 건 이 부분입니다. 필요 없는 부분은 여기에요. 여기. 자, 그 다음에 핵심 판례 38번.
바로 들어가 볼까요? 본문 두 번째 줄입니다. 물상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보증채무를 이행한 보증인과 마찬가지로, 그죠? 표현 같이 보죠. 분명히 좀 다르긴 달라요. 이분은 채무자가 아닌 책임부담자, 보증인은 보증채무라고 하는 독자적이고 별개의 채무를 부담하지만 어쨌든 이분과 마찬가지로 채무자로부터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구상권 범위 내에서 출제한 전액에 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이 부분은 대위할 수 있지만 제가 지금 판서해 놓은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채무자로부터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는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더라도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부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넘어가시면 이제 핵심 판례 39번부터는 상계입니다. 자, 39번은 요지로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산 양도담보권자가 물상대위권 행사로 양도담보 설정자의 화재보험금 청구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어 추심권을 행사한 경우 제3채무자인 보험회사가 양도담보 설정 후 취득한 양도담보 설정자에 대한 별개채권 가지고 상계로서 대항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상대위는 물권자입니다. 그죠? 물권자고요. 자, 그리고 제가 말씀했던 핵심 판례 40번입니다. 바로 압류전이죠. 압류전. 압류 후. 자, 요거는 기본 팁을 정리를 해 드릴게요. 일단 압류 시점을 보시고요. 압류전 취득은 상계가 됩니다. 다만 이제 이해관계를 따져보기 위해서 자동채권의 변제기랑 수동채권의 변제기를 비교를 해서 먼저 도래하거나 동시 도래하는 먼동이라는 표현을 썼죠. 그래서 이거는 변제기 비교가 조금 필요하고요. 압류 이후에 취득한 건요. 아까 막힌다 그랬죠. 원칙 상계 불허입니다. 498조에서 막아졌어요. 상계 불가. 자, 근데 상계 불가하기에는 조금 이해관계가 그렇다 해서 예외 요런 표현. 요런 표현 잘 찾아주셔가지고 객관식용으로 확보를 해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한번 같이 볼까요? 자, 동그라미 1번.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제3채무자는 채권이 가압류되기 전에 압류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제3채무자의 압류채무자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피압류채권과 동시행관계에 있는 경우 그 가압류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가압류 효력이 생긴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제3채무자는 동시행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고 따라서 그 상계로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원인은 수동채권이 가압류되기 전에 이미 성립하여 존재. 딱 이런 표현만. 자동채권 발생 기초가 수동채권 압류 전에 이미 존재. 이런 표현 찾아주시면 좋을 듯 하고 그 구체적인 이제 사실관계가 동그라미 2번에 있습니다. 복습하실 때 같이 봐주시면 될 듯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핵심 판례 41번입니다. 아까 봤던 채권의 일부 양도의 연장선상이에요. 어떻다? 채무자는 1인 지정 전액 변제할 수 있듯이 채권의 일부 양도가 이루어지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각 분할된 부분에 대하여 독립한 분할 채권이 성립되므로 각 분할 채권자 중 어느 누구도 상계 상대방으로 지정하여 상계할 수 있다. 어떤 의미다? 1인 지정 전액 상계 가능. 앞에서 봤던 1인 지정 전액 변제 가능하듯이 1인 지정 전액 상계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연한 기회인 거죠. 갑이 을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이 얘 무관하게 우연한 사정에 의해서 A라고 하는 가압류, B라고 하는 양도, 그리고 이분이 가지고 있는 채권이 압류전 존재하는 비채권 이라고 할 때 똑같습니다. 1인 지정 전액 변제 가능하듯 이게 무너지면 안 돼요. 부당하게 박탈돼선 안 된다라는 겁니다.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항변권이요.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 의해서 부당하게 박탈되는 건 우리 민법이 당연히 용납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관련 판례 한번 볼까요? 채권에 대하여 압류 채무자에 대한 반대 채권으로 상계하고자 하는 제3채무자로서는 전부 채권자. 그래서 확실히 같이 보죠. 양도 전부 법률행위에 의한 채권이전, 법률 규정에 의한 채권이전. 압류 채무자 중 어느 누구도 상계 상대방으로 지정하여 상계하거나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인 지정 전액 변제, 1인 지정 전액 상계. 자, 그리고 밑에 핵심 판례는 제가 정리해 드렸던 요지로 결론 내려보겠습니다. 상계적상 예외를 보증금 공제에 유추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임대차에서 보증금 내용을 공부해 보고요. 요 내용 다시 한번 같이 학습을 해볼게요. 일단 어떤 것만 기억하냐면 상계는 의사표시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등액 소멸입니다. 근데 공제는요. 의사표시가 필요 없죠. 근데 어쨌든 그 대등액 범위 내에서 소멸된다. 그러니까 요 효과는 똑같으니까. 요 효과는 똑같고 남는 거 동양하세요. 요 느낌이기 때문에 지금 효과는 똑같은데 행사 방법 쪽에서 차이점이 지금 발생하다 보니까 요거 조금 유추하기는 좀 그렇지만 판례는 고민도 안 했습니다. 공제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마지막 번째 줄 보시면요. 연체 차임은 민법 495조의 자 유추 적용 요런 표현이 중요해요. 유추 적용. 왜냐면 확실히 상계랑 공제랑 개념 요소를 달리 보고 있거든요. 개념 요소. 특히 충당도 의사표시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다릅니다. 결이. 그래서 이 부분만 좀 기억을 잘 해주시고 유추 적용이라는 것 기억 잘 해주시고 자 이제 핵심 판례 43번 1번 민법 495조 바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의한 상계는 자동채권 소멸시효 완성 전에 양채권이 상계적상에 이르렀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거 너무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상계적상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자동채권이 지금 소멸시효로 완성돼서 소멸됐을 뿐이다. 이 얘기인즉슨 뭐다? 넘겨보시면 자 2번입니다. 출제 유력이죠. 자, 본문 바로 들어가 봅니다. 민법 626조 제2항은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차인의 유익비 상환 채권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한 때 비로소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임대차 존속 중 임대인의 구상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위 구상금 채권과 임차인의 유익비 상환 채권이 상계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이 얘기는 뭐다? 유익비 상환 채권이라고 하는 수동 채권이 없다라는 겁니다. 즉 상계적상 요건을 못 갖췄다라는 거죠. 자동 채권이 존재하고 수동 채권이 존재해야 돼요. 최소 자동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는 상계적상 시점이 나와야 되는데 자동 채권은 있는데 수동 채권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유인즉슨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 이후에 발생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동채권, 유익비 상환채권을 구상금 채권으로는 상계할 순 없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판례입니다. 핵심 판례 44번. 자, 1번 자동채권과 관련된 성질상 제한이죠. 수탁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사정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가 허용되는가 원칙 불허입니다. 이유인즉슨 두 번째 줄 상계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상대방의 항변권 행사 기회를 상실시키는 기회가 된다. 그렇다면 항변권이 뭐가 있는가? 자, 수탁보증인이 주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민법 442조의 사정구상권에는 담보제공청권이 항변권으로 부착되어 있는 만큼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2번 또 나왔죠. 채권 압류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압류 채무자에 대한 반대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상계로서 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 두 번째 줄 가봅니다. 압류 효력 당시 양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이거 제가 설명드린 부분 그 당시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것이 수동채권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죠. 먼동입니다. 먼동이.
자, 이러한 법리는 채권 압류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이자 보증채무자인 사람이 압류 이후 보증채무를 변제함으로써 담보제공 청구권의 항변권을 소멸시킨 다음 압류채무자에 대하여 압류 이전에 취득한 사전구상권으로 피압류 채권과 상계하려는 경우에도 적용된다라는 겁니다. 즉 3번은 복습하실 때 읽어보시는데요. 어떤 걸 얘기하냐면 지금 사전구상권이 자동채권으로 들어온 거예요. 두 가지가 다 걸린 거죠. 정리를 간단하게 해드립니다. 지금 사전구상권이 자동채권으로 들어왔는데 흔치 않은 두 가지 제한이 다 걸려버린 겁니다. 성질상 제한. 바로 항변권이 부착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불허니까 어떤 거 이 요건을 통과시키려면 어떤 거 하셔야 돼요? 그쵸? 항변권을 봉쇄하셔야 되죠. 항변권을 봉쇄하려면 일단 변제를 해버리라는 거죠. 그래서 변제를 해서 사후구상권도 취득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변제를 해가지고 항변권을 봉쇄시켜서 성질상 제한을 통과시켜 놨더니 아이고 법률상 제한을 지금 딱 걸려버렸어요. 어떻다? 압류 금지, 수동채권이 압류 금지 채권입니다. 하나는 자동채권, 하나는 수동채권. 이제 이게 걸린 거죠. 압류 채권이 딱 걸렸습니다. 그럼 어떤 게 필요하다? 아까 봤던 후채권 안 되고요. 지금 요거 얘기하고 있죠. 전에 취득한 건 자동채권의 변제기랑 수동채권의 변제기 두 가지 비교해서 먼 동의. 그래서 이건 2차에 나왔을 때도 성질상 제한이랑 법상 제한 두 가지를 모두 체크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 최종 결론이 바로 3번 되겠습니다. 3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첫 번째 줄부터 제3채무자가 압류채무자에 대한 사전구상권을 가지고 상계로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 사전구상권에 부착된 담보제공청권의 항변권이 소멸하여 사전구상권과 피압류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끊고 이건 크게 문제 안 되는데 압류 당시 여전히 사전구상권의 담보제공청구권의 항변권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3채무자가 면책, 여기 있네요. 제3채무자가 면책, 변제하셨죠. 제3채무자의 면책행위 등으로 인하여 항변권을 소멸시켜 사전구상을 통해 상계가 가능하게 된다. 즉 뭐다? 피압류채권의 변제기보다 먼저 도래하여야 한다. 여기서는 지금 조심하셔야 되죠. 먼저만 얘기했죠. 먼저. 동시라 말 없고 먼저 도래하여야 한다. 딱 이렇게만 얘기를 했기 때문에 표현만 좀 조심을 해주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해서 여기까지 지금 채권 총론 부분이에요. 그 제가 민총이랑 물건과 달리 도식 그림을 좀 많이 그려드렸죠. 제가 채권 총론 공부할 때 상당히 힘들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요. 우리 수험생분들도 혹시라도 힘드실까봐 시간이 조금 지체돼도 그림을 좀 적극적으로 많이 그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 시간에는 그래서 우리 수험생들도 그림과 함께 학습을 좀 해두시는 게 이해도도 높을 거고요. 나중에 이제 사례 대비를 위해서도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다음에 이제 채권 강론으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